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퇴근 잘 하고 계시죠? 오늘 날씨 춥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셨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자, 건강 괜찮으신가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저 약간 목이 간질간질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감기 잠깐만요. 혹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와, 지난번에 여돈 앵커가 네. 그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하루는 정말 그 잠긴 목소리로 데이터를 못 구해가지고 네. 그 다음 날은 그때 정프로님이 방송을 진행하셨었는데 목 관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권 기자 안 보겠습니다. 네, 보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오늘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3.5%로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동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의 결정보다는 하는 내부의 금통위원들이 어떤 식의 좀 기조를 갖고 있었는지, 매파적인지 혹은 비둘기파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하는 통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긴축 기조가 6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 부양을 금리로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섣불리 부양하면, 그러니까 섣불리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좀 취했습니다. 예.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를 뺀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4명이 3.75%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까지만 하더라도 6명 모두, 그러니까 한은 총재 빼고 6명의 금통위원들이 모두 추가 인상 여지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명이 아니라 4명이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다소 매파적 성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그 10월 회의를 여러분들께서도 떠올려 보시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한 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철회됐다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금리 인하가 빨리 오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가 그럼 언제쯤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반요? 네. 저는 내년 초를 얘기하는 줄 알고 내년 기대했네요. 말이나 2025년 초반. 그래서 와. 상당히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였었냐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에 3.5%였었는데 이걸 3.6%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에 2.4%였는데 이것도 2.6%로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생각보다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시기가 우리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점이 뭐였었냐면 통화 긴축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라는 멘트가 충분히 장기간 이어진다로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뭡니까? 꽤 많이 늘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큰 의미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거다. 오해 없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었는데 물가가 높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낸 분들, 그리고 소득이 좀 적은 분들, 이런 취약계층은 내년이 많이 힘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만약에 섣불리 경기를 부양하다 보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다 보면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펼쳤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뉘앙스였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멘트가 약간 좀 국내적이긴 하네요. 왜요? 이게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낮출 경우에 이제 환율이 그렇죠. 좀 더 신경 쓰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얘기했다는 거는 진짜 가계부채가 문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국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한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은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저는 저 댓글 다시는 하진성님을 자꾸 보면은 네. 그
그 신의 탑이라고 웹툰에 예. 굉장히 강한 캐릭터 하나 있는데 네.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캐릭터 이름입니까? 네, 네, 어. 뭐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아, 뉴스 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그 어떤 사회적 약자층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심지어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가실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사실 불법 사금융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금융은 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 사금융이라는 말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금융 업자는 다 불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단순히 돈을 좀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우리끼리 하는 게 사금융이고 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물론 이렇게 사례를 좀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를 한 거겠지만 네. 7일 뒤 28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급전 15만 원을 빌렸다. 네. 시간당 연체료를 부과하고 재대출 돌려막기를 강요해서 채무액이 한 달 만에 5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얼마 빌렸는데요? 28만 원. 15만 원. 아. 일주일 뒤에 28만 원 갚는 것도 거의 2배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시간당 연체료에 재대출 돌려막기 강요해가지고 채무액이 한 달 만에 5천만 원 불어났다는 사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를 합성해서 지인에게 배포하겠다. 육아를 하는 부모 채무자에겐 신생아 사진으로 아이고. 살해 위협까지 했다. 여성 채무자에겐 유흥업소에 넘기겠다 협박했다. 조직원 수십 명이 폭력을 행사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무자도 있었다. 지금 국세청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선포하고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 등 163명에 대해서 전국 종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를 국세청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금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악질적인 행위들이 좀 나온 것들을 보면은 전국적인 사채 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연 수천 %의 고금리를 소액 대출을 해주고 신상 공개, 가족 살해 협박 등 불법 추심한 사채업자의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축은행을 사칭해서 그러니까 우리 문자 많이 오잖아요. 네. 그 뭐 저축은행인데 뭐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햇살론 받게 해드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개가 필요 없는 햇살론을 중개해서 불법 수수료 수입을 얻고 이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는 또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중개업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공개한 어떤 그 사례 도표를 보면은 네. 여기서 처음부터 돈 계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사채업자가 그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불법 추심을 한 다음에 운영 자금은 그대로 배우자 명의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대부 수입은 분산이나 자금 세탁을 해서 삼자 명의로 하고 네. 재산은 이익하고 그리고 돈 네. 빌려주면서 회수하는 계좌를 자기 자녀 계좌로 해서 불법 증여를 하고 네. 진짜 열심히 산다 싶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려고 정말 뭐 조직 폭력배 동원해서 협박하고 이제 유흥으로 보낸다고 협박하고 이랬다는 거죠? 거기다가 채무자 담보 물건 있잖아요. 네. 그럼 담보 물건 경매에서 정말 헐값에 자녀 명의로 낙찰받아서 증여하고 자기 자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남의 자식은 저 신생아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렇게 좀 능력 없는 바지 사장을 내세우거나 다수의 대포 통장으로 이자 수취를 하는 그런 쩐주들 같은 경우는 적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탈세 제보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할만하네요. 근데 뭐 워낙 네. 최대니까 좀 탈세 규모가 커야 될 테니까 네. 정말 불법 사금융은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돈이 정말 필요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되게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될 정도로 좀 채무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뭐 신용회복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회생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 15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15만 원을 빌려야 될 정도면 얼마나 그렇죠. 심한 상황이겠어요. 네. 그럴 때는 최대한 제도권 많이 이용하시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 같은 그런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제도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주변에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옆에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불법 업체, 사채업자 이용하지 마시고 예. 좀 문턱이 높아 보일지언정 그래도 금융권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쪽에서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거니까 당장 그들이 못 해주더라도. 예, 그 그쵸?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저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뭘까요? 옛날에 그 나의 아저씨라고 네. 아이유 나와가지고 네. 얘기하는데 그때 이성균 씨가 아이유한테 막 뭐라 하면서 이렇게 그 뭐죠 요양보험 네. 해서 하는 거 할머니를 키우고 할머니 할머니 모시고 모시고 있었죠. 요양보험 네. 얘기 막 하면서 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 네. 막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 처음이었다고. 진짜 음.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꼭 좀 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의사를 꿈의 직업으로 이제 장래 희망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확인이 되게 되는데 오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왜 의사, 왜 법률가, 뭐 변호사, 검사, 판사겠죠. 이런 직업을 희망 직업으로 뽑는지 그 기준을 조사를 했습니다. 참 보니까 사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게 직업을 통한 창의적 도전,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성과 직업의 안정성 등 이렇게 실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왜 의사와 법률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하는지 표를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지난 2018년에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18년과 22년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왜 의사와 법률가가 좋냐 초등학생을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라고 응답했던 게 6%포인트 줄었고 중학생도 5.4% 고등학생도 한 6%포인트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의사와 법률가가 좋습니다라고 대답한 초등학생이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4.4%였었거든요. 그 비율이 15.5%까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중학생도 한 50% 가까이 늘었고요. 고등학생도 6.5%에서 9%로 거의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한 초등학생은 6.4%에서 3.4%로 거의 반토막가량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의사를 원하니까요. 의사에 대해서도 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14.7%에서 30%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꽤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뭐였었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그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얘기한 것이 고등학생에서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19.6%. 네. 예.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22% 정도. 이게 두 번째군요. 네. 예.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물론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중의 고등학생들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를 선택한다. 참 우리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결론 이상한데요. 네. 근데 진짜 어쩔 수 없긴 한데 너무 네. 돈 하면서 사는 것도 참 피곤하네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 때에는 좀 이렇게 또래 친구들도 영향 있겠지만 부모님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의사 되려면 네. 뭐 이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를 돌아본 거죠. 저를 돌아보도 저도 집에서 돈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 내부 감사가 좀 진실 공방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약간 진흙탕 싸움 이런 식의 제목이 좀 나왔는데 카카오 노동조합도 경영쇄신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은 지금 카카오는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이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서 좀 혹독한 내부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김정호 총괄이 SNS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공사업체를 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고 결제했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답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답이 없으니까 그 수많은 임원들이 있는데 아무도 답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개병신 같은 문화가 있냐 뭐 이런 게 막말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공개가 됐었고 이번에 그 당사자가 됐던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자산개발실의 오지훈 부사장과 직원 11명이 내부 전산망에다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사의 어떤 시공사 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서도 그 과정도 배재원 투자총괄 대표 등 경영진 결재를 모두 거쳐 진행한 사안이다. 네. 근데 거기에 좀 제가 상세한 그 올라온 글을 좀 입수해서 봤어요. 네. 근데 봤는데 그 좀 상황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절차대로 다 진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앞에서 네. 막 화를 막 내면 들을 기회를 안 줬군요. 화내면 거기서 이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라는 건데 그 이번에 좀 논란이 됐었던 거는 이제 골프 회원권 얘기가 좀 됐었어요. 네. 좀 같이 보시면은 그 김정호 총괄이 SNS에다가 썼던 글이 이제 브라이언이 이제 김범수 창업자입니다. 네. 그 내가 골프 회원권을 좀 걷어야 되겠는데 그 100명의 대표이사들은 골프 회원권이 없는데 특정 부서만 투어 프로 수준으로 좀 치고 있더라. 이거를 내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브라이언, 그러니까 김범수 당신부터 법인 골프 회원권 내놔라.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따를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망하면 골프 때문일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을 매각해서 그 직원들의 휴양 시설이나 보육 시설에 투입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뭐 브랜든 그러니까 김정호 총괄이 골프 안 쳐봐서 이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라고 네. 김정호 총괄이 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분쟁은 저는 진실공방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뭔가 내부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참 잡음이 있기 마련이고 네. 하나하나의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공방은 그들끼리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거기를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둘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를 몇 번 쳤는지는 네. 그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카카오가 지금 골프만 문제입니까? 네. 골프 회원권 몇 장 있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좀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으로서 좀 잘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적 감정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조차 저러는데 다른 건 오죽할까 이런 약간 확대 해석에 대한 감정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썼겠죠.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게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화가 나서 그딱 카카오 안 써 뭐 이거 하고 싶은데 네. 또 친구들 다 쓰는데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인 진통을 겪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은 조금 더 국민적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네. 좀 변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우리나라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차 등록된 차량 가운데 어느 나라 차가 늘었고 어느 나라 차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였습니다. 고유가 엔저 여파 때문에 미국 차가 좀 줄어들었고요. 일본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보시죠. 표와 함께 얘기 들어보시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등록된 신차 가운데 미국 차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한번 보면 22.6% 줄었습니다. 저는 첫 줄이 일단 마음에 듭니다. 한국이 8.1% 늘었을 늘어난 거. 뿐만 아니라 점유율 보세요. 82%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일본 차를 보시죠. 일본 차는 35.3%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미국 차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국내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에 등록된 신차죠. 그래서 82%구나. 저희 아이고.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드렸나요? 네. 국내 시장에서. 예. 네, 국내 시장에서. 그러니까 엔저는 사실 우리나라 해외에서도 엔저는 굉장히 크죠.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 차는 그 테슬라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너지, 그러니까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또 올 한 해 동안 기름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차를 선호하는 심리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또 일본 차는 되게 하이브리드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다 유례 없는 엔저까지 겹치게 되면서 일본 차의 인기가 좀 높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율과 감소를 보시면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미국 차의 점유율이 지금 올해 들어서 1.6%잖아요. 그리고 예. 일본 차의 점유율이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정도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점유율이 역전될 가능성, 올해나 내년쯤에 되면은 역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브랜드 중에 뭐가 있죠? 좀 탈만한 차가? 포드, 캐딜락, GM인 거, 그러니까 캐딜락이 GM이니까요. 포드, 캐딜락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테슬라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저 가운데. 테슬라가 그래요? 네. 자, 요새 GM 차 중에 그게 잘 팔리는 차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테슬라가 11,800여 대 팔렸거든요. 근데 미국 차가 2만여 대 팔렸잖아요. 거의 예. 절반 넘게가 테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는 이제 그 테슬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렉서스, 도요타, 혼다 이런 일본 브랜드의 총 판매량이 작년보다 한 35.5%, 35.3%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렉서스가 작년보다 한 거의 2배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93% 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속도대로라면, 그리고 엔저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되고 고유가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점유율 순위가 미국과 일본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본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가 좀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가 저기가 좀 있었나요? 뭐 노제팬 그런 게 좀 그거 2019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떠올랐었거든요. 저희 둘이 같이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2019년에 렉서스가 너무 싸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그때 노제팬 때문에 두려워서 못 샀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저가 많이 낮지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네. 종료 10분 전에 어.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10분 넘어갔으면은 지금 양쪽에서 총 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바로 다시 전쟁이 발발할 뻔하다가 일단 하루 미뤄서 31일 오전 24시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는데 내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휴전 조건이, 하루 연장하는 휴전 조건이 인질 10명 석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마스 쪽에서 인질 7명 풀어주고 네. 시신 3구 주겠다. 이게 이런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라는 게 참 잔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네. 결국은 최초 합의 조건에 맞춰서 석방 대신 인질 명단 수정해서 건넸고 이스라엘이 그걸 휴전을 하면서 하루가 연장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사람 10명에다 시신 하나, 시신 둘, 시신 셋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전쟁을 미룰 수 있는 네. 그런 협상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 소식이네요. 그 주간 단위로 나오는 그 통계 자료긴 한데, 그 제가 최근에 약간 일부러 전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주택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조짐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나온 건 23주 만에 집값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전해드리는데, 그 전국 집값 상승세는 23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한 거고요. 서울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권, 그러니까 0%인 거죠. 0%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전국은
하락 전환했다고 했지만 뭐 아주 큰 건 아니고요. 0.01% 하락으로 바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8% 올랐고요. 서울은 0.1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요즘 제가 그 뭐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 좀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택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고금리도 고금리지만 또 국가적으로 이제 가계부채를 계속 좀 조이고 있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직접 사고 파는 것보다는 좀 전세를 찾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통계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좀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단신 하나 전해드리면은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대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한 7만 가구 정도 되고요. 뉴홈이 3만 가구, 민간 분양이 1만 가구, 공공임대가 3만 가구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네. 그러니까 임신 출산이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준다. 아 정말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이 동방예지지국 네. 유교의 나라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면은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물론 이 7만 가구라는 숫자도 꽤 큰 숫자입니다. 근데 네. 거기에 더해서 이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뉴홈 같은 경우에는 뉴홈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를 하다가 7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집 사기에는 좀 부담이 좀 됐고, 그러면 6년 동안 임대를 좀 저렴하게 살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네. 분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도 어쩌면 그 어떤 수요자들의 어떤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단신 하나 더 전해드리면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그 중국과 디커플링은 한 10년은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을 좀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중국이랑 디커플링하는 거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 네. 10년은 안 될 거라는 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중국 공급망으로부터 완전한 독립하려면 한 10년에서 한 20년 동안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양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한데, 엔비디아는 중국과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더니 젠슨왕은 우리는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사람과 사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망 분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어쩌면 우리가 그 공급망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약간 감정적으로 좀 선을 그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분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럼 우리는 앞에서는 약간 감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뒤로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구조를 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멘트 좀 인상적이었고요. 좀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향후 5년 안에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강력한 일반 인공지능을 보게 될 것이다. 5년이면 빠르네요. 5년이면 굉장히 빠르죠. 예전에 제프린튼 교수가 한 2-30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빨리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젠슨왕은 5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 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시죠. 자, 좋습니다. 저희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왜 이러십니까? 자,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